안녕하세요. 스페인 역사 문화 세미나 6주차 수업 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은데 어디 좀 갔다 오면 안 되죠? 가면 안 되죠? 요즘에는 주로 집에서만 있어야 되니까. 근데 뭐 참 젊은 친구들은 참 힘들겠다 그랬죠? 이 좋은 날씨에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건데 그래도 수업은 하고 떠나십시오. 자, 오늘 수업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말도 제대로 안 나네 해갖고여서 자, 지중해 유럽 역사의 중심지였죠. 지중해 로마를 중심으로 한 로마 대제국을 중심으로 한 지중해 항상 기독교와 이슬람 세력의 어떤 전쟁터였죠. 지중해. 자, 거기에 전진 기지 어떤 가장 중요했던 그런 스페인을 중심으로 이제 역사는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즉 대서양 해양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되는 거죠. 중심 국가가 됩니다. 자, 세계사에서 이제 스페인이 가장 중요한 나라. 그래서 극기야는 결국은 태양이 지지 않는 대제국을 건설하는 그런 역사의 시작이 오늘 수업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우리가 뭐 스페인 그러는데 바로 그 스페인, 어떤 근대 스페인 출발점에 서게 되는 가장 중요한 왕입니다. 이사벨 여왕이죠. 그래서 스페인이 중세를 종말하고 중세를 마치고 근대로 넘어가는 바로 그 출발점이 있는 여왕입니다. 그래서 어떤 스페인 근대의 초석을 다진 여왕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족보 이야기도 조금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뭐 너무 심각하게도 그냥 굳이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살았구나 정도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카스티아의 후안 2세와 그의 두 번째 아내인 포르투갈의 이사벨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이사벨 여왕은 그래서 아라곤의 페르난도 아라곤의 페르난도 물론 이때는 이제 왕은 아니고 왕자였죠. 나중에는 이제 아라곤의 페르난도 1세가 되지만은 아라곤의 페르난도와 바야돌리드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왜 바야돌리드에서 결혼했을까요? 바야돌리드이 당시의 수도였거든요. 바야돌리드이 당시의 수도였습니다. 여기서 아마 마드리드 그러니까 중세 똘레도였죠. 중세의 수도는 똘레도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바야돌리드로 가게 되고 거기 수도를 옮기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마드리드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수도가. 자, 그 나중에 이제 그 이후에 페르난도가 아라곤의 이제 왕자에서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이제 카스티아와 아라곤의 연합 왕국이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것이 이제 하나의 나라로 합쳐졌다고 해서 왕이 한 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자 연합이에요. 연합. 각자 자기 나라를 그러니까 이사벨은 카스티아를 통치하고 아라곤은 페르난도가 통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상에 따라서 depende de la situación이죠. 상황에 따라서 그냥 합치는 겁니다. 합쳤다가 다시 각자 나라도 또 통치를 하다가 자 그러면은 대부분 또 뒤에도 나오지만 다 정략 결혼이죠. 정략 결혼입니다. 어떤 사랑에 의해서 여러분처럼 사랑을 하고 그러다가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어떤 상황을 더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조건으로 결혼이라는 것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조건에 맞는 상대방을 고르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이사벨과 아라고는 서로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됐을까요? 자, 지금부터 잠시 생각할 시간을 줄게요. 한 1분 정도 생각들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수업이 소통이 뭐죠? 주고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줘야지 나도 그쵸 듣게 되는데 할 수 없죠. 그냥 한번 큰 소리를 말해보세요. 내가 들릴지 모르니까. 응? 여러분 지금 밤중이 아니라면 혹시 야밤이면 안 되죠. 야밤이 아니고 뭐 한 10시, 11시 전까지라면은 저녁 밤이 11시면 밤인가? 어쨌든 밤 11시 이전까지 만약 이 수업을 듣고 있다면은 큰 소리로 자기 의견을 말해 보십시오. 아마 제가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1분 정도. 자, 좀 더 크게들 말하지. 소리가 잘 안 들리네요. 카스티아는 보세요. 스페인 지도 카스티아는 카스티아가 성이 많아서 카스티아가 된 거죠. 캐슬 카스티아. 자, 그러면 카스티아는 왜 성이 많죠? 내륙 지방이라서 외세의 침을 막기 위해서 성을 많이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륙 지방의 왕국이었죠. 내륙 지방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라곤은 주도시가 사라고사죠. 자, 아라곤은 일찍부터 지중해에 눈길을 돌리고 해외에 많은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양 세력이 어떤 종주국이었어요. 아라고는. 그래서 지중해 지도 보면 이태리 남쪽, 이태리 남쪽 시칠리아, 자, 그 남쪽은 거의 다가 아라곤의 영토에 속할 정도로 아라곤 일찍이 그 바다의 그러니까 페란도는 바다의 왕자였죠. 바다의 왕자. 그러니까는 내륙의 공주와 바다의 왕자가 정략적으로 결혼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라곤은 무척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번 TV에서 이태리 어느 조그만 시골 경치를 이렇게 보여준 데 보니까는 어느 남쪽인 것 같아요. 남쪽인데 바로 아라곤 국기죠. 아라곤 국기하고 그들 지방 주 국기가 같이 걸려져 있는 시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아라곤의 어떤 뭐 영향이라기도 하지만 향기가 남아있는 그들의 문화가 아주 진하게 남아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태리에서는. 그만큼 아라곤은 어떤 지중해의 강자였죠. 자, 그러한 이유로 이제 정략 결혼을 한 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사벨은 이렇게 페르난도를 통해서 해양의 세력까지 이제 얻게 되면서 강력한 왕권을 구축합니다. 자 보세요. 중세는 영주죠. 각 지역의 토호 세력들이죠. 영주들이 통치를 한 겁니다. 어찌 보면 왕이란 거는 상징적이죠. 왕도 한 지역의 영주입니다. 다만 영주들 중에서 좀 더 강력한 영주죠. 그러다가 어떤 외부 세력과의 전쟁이 일어나면은 자, 그 왕을 중심으로 영주들이 모이는 겁니다.
영주들이 모여서 전쟁을 하고, 그러니까 연합 상태가 되는 거죠. 연합군으로 전쟁을 하고 이기게 되면은 전리품을 나눠서 가지고 또 각자 자기들 영지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자, 그게 이제 중세입니다. 중세. 자, 그런데 이제는 그러니까 중세는 왕이 있었죠. 어떤 왕이 최고였죠? 바로 교황입니다. 그래서 중세는 바로 교황이 최고의 실세였어요. 왕 중의 왕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이사벨 시대에 돌아오면 이것이 이제 중세와 근대, 그러니까 이사벨부터는 근대로 들어서게 되는 어떤 초기점이 됩니다. 강력한 왕권을 구축해요. 즉, 강력한 왕이 출현하면서 교황과 대립을 하고, 이후에 왕과 교황은 서로의 어떤 그 세력에 의해서 위에 올라갔다 가기도 하고 또 내려오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황이 왕한테 잡혀가지고 유배당하는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는 교황이 절대 권력자가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근대예요. 그래서 그 전에 중세에 교황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이 이제 각 나라별로 왕이 중심이 돼서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사벨이 이제 강력한 왕권을 구축해요. 근데 왕권을 구축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냥 혼자 뭐 큰 소리 친다고 왕권이 구축되는 건 아니죠. 자, 어떤 세력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중세에는 바로 교황이 최고의 실세였기 때문에 그 교회와 어떤 구귀족들, 봉건 귀족들이죠. 그들이 권력을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즉, 그 권력이라는 건 뭐죠? 바로 경제적인 기반입니다. 돈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정치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정치는 돈이 없으면 정치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 요즘에 보면은 선거 끝나면은 뭐 문제가 되죠? 돈을 써서 밥을 내서 그 밥 얻어 먹은 사람들이 몇십 배의 밥값을 물어내고 다 이게 이제 돈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은 정치란 거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없으면은. 그러니까는 그 중앙선거위에서도 왜 각 정당마다 선거비 지원해 주죠. 그렇죠? 아니면 선거운동 할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사벨은 누구의 도움을 얻냐? 즉, 누구의 돈을 지원받냐는 겁니다. 누구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냐? 바로 도시와 소귀족. 자, 그전에는 대귀족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소귀족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거죠. 저 밑에 줄 나오죠. 새로운 중산계층. 중산계층이 이제 더 단단하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귀족이 있었고, 봉건시대에는 귀족이 있었고, 밑에 뭐 상인이 있고, 노예가 있었죠. 대부분 귀족이 중심이에요. 모든 경제활동의 중심은 귀족입니다. 자, 이제는 세상이 또 다변화된 거예요. 좀 더 복잡하게 되는 거죠. 복잡하니까는 직업들도 더 많이 나오게 되고, 그래야 되겠죠. 바로 소귀족은 뭐냐면은 상인들. 자, 누가 돈을 가져요? 이제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세상이 된 거예요. 이제 돈이 중요한, 뭐라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요소가 된 겁니다. 세상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돈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상인이었고, 그들이 중산층으로 탄탄한 세력을 바치게 되면서 그 중에서 또 몇 명이 또 귀족이 되는 겁니다. 즉, 왕은 그러면은 부자 상인들한테서 돈을 지원받고 그들에게 권력을 나눠주는 거죠. 그들에게 권력을 나눠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상인들이 중심 무대가 중요한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농업경제였단 말이에요. 농업경제에서는 땅이 중요했어요. 이제는 시골 땅이 중심지였다면 이제는 바로 어떤 장사의 중심이 되는 도시가 센터가 되는 겁니다. 경제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도시, 그리고 그 도시에서 활동하는 상인들, 그 상인들 중에서 대표적인 상인들, 요즘 같은 뭐죠? 바로 재벌이죠.
재벌입니다. 자, 권력을 재벌들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재벌들한테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자, 그러한 그런 것이 바로 이제 근대 국가의 출발점이 됩니다. 모습이에요. 그래서 도시와 소귀족들의 도움을 받고 대귀족과 교회 권력을 견제하였다. 가 되는 겁니다. 자, 이사벨 여왕은 국토수복전, 레콘키스타죠? 레콘키스타, 국토수복전을 이제 완수하게 되죠. 이제 1492년이죠. 그래서 바로 교황 알렉산더 6세는 이슬람 스페인에서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고 국토수복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공로를 인정해서 바로 이런 이사벨 여왕하고 페르난도 왕에게 이들 부부에게 가톨릭 공동왕, 그러니까 레이스 가톨리코스라는 명칭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492년에 통일했으니까 1496년 4년 뒤다 그렇죠. 4년 뒤에 자 교황이 이렇게 이런 명칭을 부여했던 자체가 벌써 이제 교황의 세력이 약화가 된 거예요. 교황이 스페인 왕의 눈치를 이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만큼 이제 가톨릭이라는 것이 이사벨 여왕의 통치에 중요한 그 기반이 됩니다.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가톨릭이 아니면 안 돼요. 자, 뭐 앞에 수업도 있지만 중세 때는 막 서로 섞여 있었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인정했습니다. 같이.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서도 같이 살았죠. 서로가 그냥 살다가 또 전쟁하면 하고 또 아니면 또 그것도 같이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가는 세상이었다면은 이제는 그런 공조는 깨어집니다. 그런 평화의 공조는 이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벨은 꿈을 꿉니다. 이제 통일 스페인. 근데 통일 스페인의 어떤 모범은 뭐냐면 서고트 왕국. 저번에 말했죠. 그 스페인 사람들은 자기들이 서고트의 후예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사벨 또한 반도 전체가 정치적으로 통일되어 있었던 서고트 왕국 시절로의 복귀를 꿈을 꿉니다. 자, 이렇게 서고트 왕국의 복원이라는 꿈을 실천하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또 나름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평화의 공존이 아니고 이제는 정치적, 종교적으로 나와 다른 것은 인정치 않는 겁니다. 인정치 않은 거예요. 즉 우리가 different,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잘못 쓰는 건지 일부러 그렇게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different라는 말을 우리는 다르다는 말을 틀린다는 말로 많이 쓰죠. 그걸 잘못 쓰는 건지 그걸 당연히 그렇게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게 다르다 그러지 않고 다른 것을 우리는 틀린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나와 다르면 나와 다른 걸로 인정해야 되는데 나와 다르면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는 식으로.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 집에서도 많은 경험을 했을 겁니다. 부모님들한테도 그런 걸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 있었을 거예요. 부모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부모님들은 그러죠. 부모님하고 생각이 다르면은 그냥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와의 스페인도 다름을 인정치 않고 그냥 틀렸다고 하면서 유대인을 추방하고 무어인을 추방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무어인 스페인에 살고 있었던 아랍인들 그리고 심지어는 종교 재판소도 설치하는데 일단 자 그 밑에 보면 이제 알람브라 칙령이 나오죠. 알람브라 칙령이 나옵니다. 이사벨 여왕이 공표한 건데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는 모든 유대인은 추방한다. 그러니까 살 수도 있어요. 유대인이나 무어인이나 살 수도 있는데 조건이
기독교로 개종을 해야 돼. 즉 카톨릭이죠. 카톨릭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추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으로 개종만 한다면은 뭐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스페인에 살고 있었던 스페인의 출신, 스페인에서 태어나고 스페인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세파르드라고 하는데 이때 다 추방을 당하면서 물론 남아있는 종교를 받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죠. 모인도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지만 대부분 또 이제 스페인을 떠나서 이제 북유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텍스트에 나오는데 그 네덜란드 결국 제류에 있는 네덜란드까지 가서 네덜란드가 잘 살게 되는 어떤 그런 토대를 또 만들어 놓게 되거든요. 일단 자 그럼 유대인들을 추방을 함으로써 스페인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유대인들이 대부분 직업이 뭐였죠? 고리대금업자 아니면은 전당포 즉 현금이나 보석. 왜? 그들은 항상 정착하지 못하는 민족인 거죠. 언제든지 추방당할 것을 각오하고 사는 민족이었기에 부동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동산보다는 부동산 현금화 시키기가 어렵잖아요.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현금화 시키기, 현금화 시키기 쉬운 보석을 다루는 직업을 많이 했었죠. 그게 이제 그래서 고리대금업과 그 다음에 전당포였죠. 그러니까 돈이 많았다는 거예요. 돈이 많은 거죠.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인이죠. 유대인이죠. 그래서 유대인을 추방함으로써 스페인의 경제가 휘청거리게 됩니다. 스페인의 경제가 기둥이 하나 빠져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 무어인의 추방. 이거는 또 될까요? 무어인의 추방은 어떤 결과를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당시 무어인들의 또 이제 직업 대부분의 무어인들은 뭘 해서 먹고 살았냐면 바로 농업이었어요. 농업이 그들 어떤 경제 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업 기술을 많이 향상시켰고 또 그들만의 농업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굉장히 그 경험이죠. 농업이라는 거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책에서 안만 배웠다고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뭐 지을 수도 있겠지만은 실패를 많이 하겠죠. 또 맛있게 못 가꾸겠죠. 곡식을. 과일을 달게 못 만들겠죠. 그런데 바로 무어인들은 그런 농업 기술들을 오랜 세월 거치면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들을 쫓아내니까는 어떻게 돼요? 스페인은 농업 도시인데, 그렇죠? 식량난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그냥 뭐라 그럴까요? 토대가 완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소리는 커졌죠. 야, 이제 자 통일 스페인 참 멋있는데 뭐 없어지는 거예요. 텅 빈 겁니다. 이렇게 뭐 정치적으로 통일하고 종교적으로 통일해서 왕권을 강화해서 앞으로 나가자. 좋죠. 빨리 나갈 수 있죠. 그런데 토대가 무너지면 국민들은 살기 힘들어지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보세요. 또 종교재판소까지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추방을 더 강화시키는 거죠. 엄격하게 이제 하는 겁니다. 종교재판 설치해가지고 조금만 이상하면은
뭐가 되죠? 2단으로 몰아서 마녀, 마녀 사냥이죠. 마녀 사냥을 시키고 화형을 시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개인의 자유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개인의 자율성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을 인정치 않는 겁니다. 이제는 국가라는 하나의 틀에 모든 걸 다 흡수시켜 버리는 겁니다. 물론 그러면은 계획은 빠르게 추진되겠죠. 추진되면 되지만 이제는 스페인이 갖고 있었던 스페인의 평화가 갖고 있었던 개인의 어떤 그런 자율성, 그런 능력들이 이제 다 무시되는 겁니다. 자, 그냥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스페인은 통일되면서 이때부터 스페인은 이제 거꾸로지는 거예요. 기울기가 기우는 겁니다. 이제는 발전하는데 썩어가는 거죠. 속이 도미노식으로 하나씩 이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스페인은 발전하지만 발전하지 못하는 거죠. 덩치는 커지는데 속은 이제 골병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쵸, 속에 암덩어리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진정한 발전, 한 나라의 발전이란 게 무엇일까? 나라가 발전한다는 것이 한 개인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만드네요. 이런 부분들이. 자, 이제 이사벨 여왕과 페르난도 왕 사이의 자녀들, 일남사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까 정략결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럽이라는 데가 이 국경이라는 의미가 과연 뭘까?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정략결혼이라는 게 과연 또 뭐지라는 거를 참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들 자녀들의 결혼을 보면요. 자, 봅시다. 큰딸, 일단 일남 사녀예요. 큰딸 이사벨은 포르투갈 알폰소 왕자하고 결혼을 하는데, 그가 죽자 그 알폰소의 사촌 시동생, 그러니까 그 사촌 시동생이죠. 알폰소 사촌 시동생이 아니고 이사벨의 사촌 시동생인 마누엘. 그러니까는 알폰소 동생이죠. 알폰소의 동생. 동생의 친동생은 아니고 사촌 동생이죠. 알폰소의 마누엘. 마누엘은 나중에 마누엘 1세가 되는데 1세와 또 재혼을 합니다. 마누엘 1세는 또 있다가 또 나옵니다. 그 셋째 딸 할 때도 나와요. 그리고 이제 유일한 아들, 외아들이죠. 외아들인 돈환. 결국 이제 돈환이 사실은 이사벨이 뒤를 이어받아서 스페인의 이제 왕이 되어야 되는데, 오스트리아 제국, 당시 유럽의 최고의 왕가였죠. 합스부르크 왕가죠. 오스트리아 제국의 합스부르크 왕가의 마르가리타와 결혼을 하지만은 폐결핵으로 일찍 죽게 됩니다. 그리고 후아나가 이사벨의 대권을 이어받게 됩니다. 후아나가 둘째 딸인데, 딸로는 둘째 딸이에요. 역시 그 합스부르크 왕가의 맥시밀리안 황제의 아들 필리페 대공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나중에 필리페 1세가 되는데 엘 에르모소예요. 자, 뭐 왕들은 다 나름 우리 또 세종대왕 이런 것처럼 굉장히 잘생겼던가 봐요. 굉장히 잘생겼던. 그래서 엘 에르모소였던 필리페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들 부부 사이에서 칼로스가 출산을 하게 되죠. 바로 스페인과 합스부르크 왕국의 황제가 되는 칼로스 1세. 스페인에서는 칼로스 1세가 되고, 이 합스부르크 왕가,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제국에서는 칼로스 5세가 되는 바로 그 칼로스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 딸 마리아는 큰언니 이사벨이 죽고, 자, 큰언니가 아까 그 재료에 있죠? 재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큰언니가 죽습니다. 재혼하고 나서. 그러자 바로 마누엘, 언니의 남편, 그 자기 형부죠. 형부인 마누엘 1세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뭐 정략 결혼이 대충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자, 막내딸 까탈리나는 영국의 왕위의 승자인 아더와 결혼했으나 몇 달 후 그가 이제 또 요절하게 됩니다. 그러자 시동생 헨리 8세, 앙리 8세죠. 헨리 8세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헨리 8세는 아마 여러분들 세계사에서 많이 배웠을 겁니다. 카탈리나와 이혼하려고 하는데 카톨릭에서는 이혼이 금지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과 결별하고 영국 성공회를 만들어서 자기가 스스로 그런 영국 성공회의 수장이 됩니다. 자, 참 복잡하고 우리의 어떤 도덕 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 도덕 가치관과 여러분 도덕 가치관 또 세대 차이가 나니까 또 여러분은 또 뭐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참 복잡한 가계도가 형성이 되네요. 그렇죠? 근데 나는 우연히 있는 생각이 들 때 그냥 보세요. 첫째 딸 이사벨이 알폰소와 결혼했는데 그가 죽잖아요. 그리고 또 까탈리나 막내도 보면은 아드와 결혼했는데 몇 달 뒤에 또 여절해버려요. 이상하게 그냥 우연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스페인 공주들이 이렇게 시집을 가고 나면은 신랑들이 빨리 죽는지 뭐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죠. 또 이렇게 빨리 죽는 경우도 있어서 그냥 이상하다 싶은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자, 어쨌든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스페인 역사에서 중요한 사람은 누구죠? 스페인 역사에서 중요한 사람은 스페인 왕가를 이어간 사람이죠. 바로 후아나입니다. 후아나. 자, 후아나 이야기 곧 할게요. 후아나는 라 로카입니다.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광녀 후아나라 그래요. 광녀 후아나. 이사벨 여왕이 이제 죽고 나서 합수루크 왕가로 시집을 갔었죠. 잘생긴 남자한테. 그런 후아나가 이제 공식 후계자가 됩니다. 스페인의 이사벨이 후계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후아나는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런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카를로스 1세가 아들이었죠. 아들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카를로스 1세가 그 당시에 4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사벨의 아버지이자 카를로스의 외할아버지인 아라곤의 페르난도가 섭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카를로스가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1516년 페르난도가 죽고 카를로스 1세가 스페인 황제로 추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스페인에서는 이제 합스부르크 왕가가 시작되는 거죠. 합스부르크 왕조 시대의 개막을 알리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텍스트 있는 친구들은 내 책으로는 69쪽 보면은 여러분 바탕 색깔이 다른 색깔로 좀 뭐라 그러죠? 쑥색이라 그럴까요? 쑥색으로 이제 바탕 색깔 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랑과 질투심에 미쳐버린 여왕 광녀 후아나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 만날게요. 수고들 많았어요.